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죠. 다음 주 14일 수능 날에는 수능 한파도 예상이 된다네요. 그런데 이 한파가 지금 교육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될 거라네요. 그동안의 사회 문제가 됐던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사실상 완전 평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걸까요? 벌써부터 강남 8학군이나 목동 같은 이른바 교육특구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 걱정은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데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 우리 학생들만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11월 8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요, 누군가 주목을 끌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남성이 도망가고 여성이 뒤따르는데요. 네.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서 뛰어가는 이 남성, 그 뒤에는 청색 자켓의 여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아하. 한번 보실까요? 바로 뒤에 있죠. 뭐 술래잡기 한 건 아니죠? 네.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하. 과연 잡혔을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역사를 빠져나가기 전에 네. 다른 남성 2명에게 붙잡히고 마는데 네. 마침 이곳을 지나던 남성 2명이 달려들어서 이 남자를 붙잡은 겁니다. 아하. 자, 요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검거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뭔가 지금 그 붙잡은 남성들이 뭘 보여주잖아요. 대체 어찌된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드를 찾는 사이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놓쳤다 싶어서 그 주변에 소리를 쳤어요. 저 아저씨 좀 잡아달라고. 그 경찰관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바로 여성분이 여기 뒤따라오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뭐 잡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뭔가 있구나. 처음에는 뭐 절도 피해자인 줄 알고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력 질주 해가지고 저 지하철 2번 출구, 성수역 2번 출구 그 앞으로 빠져나가는 피해자를 저희가 뒷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허하,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피의자, 목덜미, 쫓아간다. 그리고 경찰 등장.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대체? 예, 그 앞서 도망가던 남성이 네. 40대 남성인데요. 이 지하철을 역 안에서 그 청자켓을 입었던 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카범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여성이 알아채고 뒤따라가니까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거리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더 달리기가 빠르다 보니까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를 쳤고 아하. 자, 요렇게 그곳을 지나던 남성 2명이 붙잡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보여줬던 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지금 네. 다 잡혔을 때 바로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체포를 하면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잘 안 하죠. 그러네요. 보신 것처럼 본인의 신분증도 제시를 했어요. 저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 하면 네. 그때 밤샘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을 하고 있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 분이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의 직업병이에요. 밤샘 근무하면 얼마나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할 텐데, 저 범인을 보고 뭔가 촉이 온 거예요. 잡아야겠다 하고 쫓아가서 현장에서 뒷덜미를 붙잡고 검거를 했는데, 그 체포된 남성은 그러면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그 촬영한 핸드폰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 남성이 스마트폰을 건넵니다. 하하. 근데 스마트폰에는 특별히 촬영한 사진이 없었어요. 어? 피해 여성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으로 촬영을 한 것 같다라고 지목을 하자 그제야 경찰관의 요구에 이 남성이
투지폰을 마지못해 내밀었는데 투지폰 안에 피해 여성을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이 됩니다. 잡히면 네. 스마트폰을 낼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거봐요. 뭐 없잖아요. 왜 나 저 M1 사람 저 잡고 그러지. 아마 그럴 요량이었는데 피해 여성분 딱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분 얘기와 경찰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거 이제 115조 해주실래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휴대폰 같은 거. 피해 여성분이 저 핸드폰이 아니고 투지폰으로 찍었다. 투지폰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피해 여성 사진하고 다수의 이제 여성분 사진들이. 애초부터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은 이른바 시선 돌리기용 그렇게 갖고 다녔을까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찍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투지폰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을 뿐더러 덮으면 작아지죠. 그다음에 숨기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네. 아마 분명히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 상황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투지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작습니다. 다수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곳에다가 PC에다 옮겨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합리적 추정 가능하잖아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남성이 그동안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모아둔 사진, 다른 곳에 저장해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일단 지금 현재 저 투지폰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 휴대폰 안에 다른 사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뭐 자택 같은 것에 PC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하드디스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택의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몰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하는데 찍는 것마다 한 건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대폰 아니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택에서 다른 사진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이 몰카범이 뉴스파이터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경종도 울렸습니다만 끊이질 않고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글쎄 이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 내가 내 전화기로 내가 사진 찍어서 보관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는 그런 이제 사진을 찍었다가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투지폰에다가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마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뭐 돈을 이제 받고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웹 같은 데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상업화된 영상이 아니라 스스로 찍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음란물 유통을 하는 목적으로 찍은 거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요. 네. 문제는 현행법상 그와 같은 유통 구조를 찾아낼 만한 충분히 전담된 어떤 수사의 팀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처럼 차라리 함정 수사를 하면 네. 온라인 상에서 제한적으로 그러면 찾기가 쉬울 텐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아하. 지금 뭐 포탈의 책임을 좀 더 묻는다거나 네. 또는 함정 수사 기법을 도입한다거나 전담 팀을 둔다거나 이런 종류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만연된 이 세태를 뭐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발본색원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무참히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근데 재판을 하나 더 받게 생겼다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다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게 의붓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다시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제주지검은 어제 의붓 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네.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야. 지난 3월 2일 오전에 이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 받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검찰은 이와 더불어서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병합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검찰이 볼 때는 박성배 변호사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도 고유정이 개입했다,
관여했다, 자신이 벌였다,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검찰은 고유정이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질식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 문제는 의붓아들 바로 곁에서 현 남편이 자고 있는데 의붓아들을 질식사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녁 식사 시간에 현 남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 성분을 넣은 카레를 먹도록 했고 네. 결국 카레를 먹고 현 남편이 깊게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질식사시킨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조사 결과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 성분이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청주의 한 약국에서 처방받아 가져온 수면 유도제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범행 수법은요, 검찰이 밝힌, 추정하는 범행 수법은 상당히 잔혹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유정을 지목했다면 그 범행 동기도 혹시 검찰에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 검찰이 보고 있는 동기는 바로 현 남편에 대한 고유정의 적개심입니다. 고유정이 왜 현 남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됐을까? 그 이유가 고유정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신과 유산을 반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서운함이냐 하면 보통은 이제 유산을 하면 우리 아이를 유산해서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 유산한 아이에게 자기는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전처사에서 태어난 지금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이 의붓 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적개감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유정은 자신과 지금 자신이 유산한 아이와 현 남편을 가족으로 묻고 싶은데 현 남편이 느끼는 가족이란 의붓 아들만을 진정한 가족으로 느끼는 것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과정 속에서 현 남편에 대한 적개심으로 의붓 아들을 살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합리적 추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수정 교수님, 남의 자식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고유정이란 이제 타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을 사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얘기했던 범행 동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네네.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고유정과 같은 이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 뭐 네. 경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경우에는 자기 그 연민만 중요한 거예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만 굉장히 과장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은 애당초에 불가능하고 그런 연유 때문에 사실은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애당초에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엄마들,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 했다가 유산한 엄마들은 뭐 자기의 아이처럼 사실은 이 남편의 아이도 남편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타입의 이제 고유정과 같은 뭐 사람은 사실은 남편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애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의붓자식이 일종의 애정을 쪼개야 되는 경쟁 상대로만 보는 겁니다. 아이라서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잠든 사이에 그것도 바로 옆에서 잠들던 자신의 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싸늘한 주검이 돼 있던 걸 발견한 지금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유정의 현 남편,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지금 얼마나 심경이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를까요? 그 심경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세계 안에서 본인만이 건설했던 그런 어떤 본인만의 왕국이 있는데 우리 아기는 거기에서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나. 우리 아기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본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런 악마 고유정을 엄마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저는 억울하고 아기가 굉장히 불쌍했고요. 사망 당시에 그 10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뭣도 모르고 좀 약에 취해서 잠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기가 굉장히 어제는 더 그리웠던 날이었고요. 뭐랄까요? 슬픔, 분노, 이런 복합적 감정이 다 끌어오르는데도
그걸 억누르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심경을 설명한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마 이 고유정의 현 남편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아빠는 지금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날 우리 아들이랑 그 카레 먹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자신을 책망할지도 몰라요. 사건 현장에 나가면 유족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 사망했어요? 라는 걸 많이 물어봐요. 혹시 내가 그때 방문을 했으면, 내가 그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우리 어머님 살아 계실까요? 라고 많이 합니다. 즉 자기가 하지 못한 행동들, 자기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많이 후회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현 남편도 그런 마음일 텐데요. 네. 실제로 마지막 사진이 이 카레 라이스 앞에서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아이 아빠의 얘기 중에 고유정은 자기만의 왕국을 꿈꿨다?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아이가 고유정이 원하는 것에 걸림돌이 됐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자신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고유정의 계획에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현 남편이 의붓 아들의 아버지는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수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자기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아이는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평생을 가겠어요. 아마 본인의 직업을 계속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정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100번 양보해도요, 이수정 교수님. 네. 아이가 지금 현 남편과 자신 사이에 걸림돌을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걸림돌을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어떻게 살해할 생각까지 합니까? 글쎄 이제 그 대목이 뭐 아무리 성격 장애가 있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로서도 좀 참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유정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심정의 변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유정은 진짜 그 남편의 말대로 뭐 아주 빛나는 왕국을 새로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잘 안 된 거예요. 2번이나 사실은 유산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이제 완벽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는데 첫 번째 시도했는데 유산이 되고 두 번째 시도했는데도 또 유산이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의붓자식까지 나타나니까 아마 어떤 그 심정적인 이런 뭐 이렇게 고향과 뭐 추락과 이런 감정의 기복도 틀림없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상당히 좀 우발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계획범죄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그와 같은 정서의 고양, 뭐 이렇게 기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뭐 평상시 같으면 안 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상태가 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를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단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요,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이지 결정적 한방, 직접적 증거가 아닌 스모킹건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면 기소조차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래요? 기소는 됐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이 살인은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제3의 원인이 개입됐을 여지가 없다에 이를 정도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증명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합리적인 제3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남편 측은 이번 사건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병합돼서 재판이 병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전 남편 측의 유족분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 남편 측에서는 지금 고유정이 결국은 똑같은 살인의 의도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인을 했다. 그럼 살인의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병합을 해서 하면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합을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지금 전 남편 측에서 유가족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재판이 꽤 길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지금 의붓아들의 재판과 병합을 하면 의붓아들의 재판은 지금 이제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그러면 네네. 또 새롭게 공방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병합이 되면 전 남편 재판도 끝나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이 전 남편 측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는 되네요. 이 재판을 계속 할수록 유족분들의 심신은 얼마나 지쳐갈 거예요. 그런데요, 검찰이 이번에 고유정을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현 남편이 뭔가 아쉬움을 드러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지금도 제가 왜 과실치사로 기소가 될 뻔했는지 아직도 저는 그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전 남편 살인 사건이 아니었으면 변사 처리됐거나 제가 과실치사로 종결이 됐을 거다. 종결을 하려고 어떤 그런 의도가 굉장히 보이고요. 자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전 남편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부랴부랴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지금 이 현 남편의 이 아쉬움, 뭔가 지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지금 불만, 아쉬움 같은 게 드러납니다. 어떻습니까? 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 고유정도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서는 계모로서 유가족입니다. 현 전 남편 살인 사건이 없었다면 유가족으로서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전 남편 살인 사건이 없었으면 누구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고유정의 살인이 의심된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제시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특히 최초에 현 남편의 채모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다면 누구의 과실도 누구의 살인도 아닌 일반 변사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 남편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재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최초에 조사하지 않았던 다른 약물까지 폭넓게 검사를 함으로써 현 남편의 모발에서 특정 약물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고유정의 살인을 기소를 이끌어낸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남편분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 친자식도 하루아침에 잃었고요. 그리고 자신도 한때는 그런 천륜을 저버린 사건을 저지른 사람으로 한때 수사도 받았다는 점에서 두 가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과정도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또는 어떤 물건, 대상한테 화풀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너무 오싹함, 섬뜩함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달 11일 밤이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경악할 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집에 왔더니 누군가가 침입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군가가 침입하는 적만으로도 오싹한데 이 흔적과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5년간 키우던 반려견이 물에 젖어서 죽은 채 집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대체 그 광경을 보고 소름이 끼쳤을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걸 뭐 알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40대 여성이요. 자신이 5년간 키웠던 반려견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바로 떠오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남자친구가 이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3년간 교제하고 나서 헤어진 사이였기 때문인데요. 아하. 이 여성이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하, 정말 오싹합니다. 사귀었다가 헤어지는데 집에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수시로 드나든다니 이게 얼마나 오싹하고 소름 끼칩니까? 그런데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해당 사건은 그럼 경찰이 브리핑한 거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게 그 40대 피해 여성이 딸이 있는데 네. 이 딸이 SNS에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하. 이 SNS 글을 살펴보면요. 네. 저희 엄마는 강진에서 혼자 강아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들어와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물에 젖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끔찍해요. 근데 이 남성과 엄마가 헤어지기 전에 이제 집 현관 비밀번호도 엄마가 하실 줄 몰라서 이 남성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 조작을 할 줄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비밀번호 외에도 잠글 수 있는 열쇠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그 열쇠를 몰래 가져간 상태였다. 아하.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는 자꾸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되면은 집으로 찾아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 피해자분은 정말 외출 후에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 근데 원래 깨져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쪽으로 다 치워놨어요. 강아지 못 나오게 하는 안전문이 있는데 그게 약간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엄마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나오는데 그래서 봤더니 물에 젖어가지고 책상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죽어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싱크대 봤는데 싱크대에 강아지 그 토사물이랑 배변이랑 이런 게 있는 거 보고 아 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신고했어요. 왜냐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헤어졌는데 엄마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어요. 그니까는 이제 몇 번 이렇게 찾아오고 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집에 말없이 들어온 거는 처음이에요. 참고로 지금 이 목소리는 이 피해 여성의 따님입니다. 앞서 SNS 글을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럼 이 남성은 그 40대 여성에게 이전부터도 뭔가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지금 충분하게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관계가 종료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는 헤어지자는 통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통고를 만약에 제대로 수긍을 했으면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 이후가 네. 상당 부분 소비 스토킹에 해당하는 뭐 네.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 보니까 들락날락을 했을 개연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마 반려견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그 편집증적인 어떤 그 증세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을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혹시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을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자 결국에는 시인을 했는데요. 경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지난 9월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를 했다. 근데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본인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아서 이 전 여자친구의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눌러서 침입을 했는데 그러자 이 반려견이 짖은 거예요. 침입자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짖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걔가 너무 짖어서 발로 찼는데 죽었다. 본인은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화풀이 대상으로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질러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그렇죠. 실제로 이별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도 집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아마 바깥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근데 은밀한 장소, 그리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할 수 있다라는 위험의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인지하고 있음에도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애완견이라는 우리가 동물학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건이 아니라 동물들은 의사를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를 한다라는 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죠. 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도 충격적인데요. 붙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직업을 보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하고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이고 이러한 사람의 직업이 다름 아닌 교사였습니다. 허허. 전남의 한 실업계 고교의 교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니 교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잖아요. 문제가 이 교사가 정교사가 아니에요. 즉 교육청 소속이 아닙니다. 학교로부터 별도로 고용된 계약직 교사예요.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나 징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징계를 하고 싶으면 고용의 당사자인 해당 학교에서 이제 징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사건이 반려견을 발로 차서 사망한 사건인데 문제는 이제 반려견은 법상으로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손괴죄 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 직무에 영향을 주는 성범죄, 아동학대 이렇게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이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인사래요. 이게 개인사랍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사래요. 해당 교사 과목은 전공자가 드물어서 대체 인력이 없대요. 그래서 당장 계약 해지하기가 곤란하다면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대체? 그런데요. 더 걱정되는 건 김기혁 아나운서. 피해 여성 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최근 심경을 SNS에 올렸는데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걱정을 했다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글을 올린 것을 이 남성이 알아챘습니다. 네. 알아채고 나서 이 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네. 해서 내 밥줄까지 끊어놓으려고 하냐. 네. 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네. 교사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려는 이제 그런 심성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글 안 내리면 약간 이제 협박성인 이제 발언을 하면서 글을 내려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글 중에 내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성이 침입했을 때 다행히 엄마가 외출 중이어서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이수정 교수님, 네. 엄마가 당시 집에 있던 상황이었다면 보세요. 어떻게 됐을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이게 정말 다가옵니다. 네, 지금 이 따님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그 불안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로 몰래 침입을 해가지고 엄마와 대면을 했으면은 아마 최소한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더한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지금 염려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 이제 저질러진 그 범죄의 내용으로는 지금 뭐 심지어는 그 다니던 뭐 학교에서조차 이 사람을 이제 해임을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연가를 쓰고 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이가 없네요, 그러다 진짜. 보니까 지금 뭐 구속도 안 된 데다가 결국은 재차 침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안해서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일종의 구조 요청으로 이런 이제 내용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 아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주거 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인데 제가 보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보다도 손괴죄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이 있는 반려견이기 때문에 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아하. 만약 누락했다면 검찰에서 죄명을 더 추가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해 보이고요. 네. 홧김에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해를 가할 의도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자체가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은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차제예요. 피해 여성뿐 아니라 지금 이 따님한테도 위해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님한테도 보호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만 지급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주거지를 순찰을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박 기적이잖아요. 전 재산 29만 원인데 골프도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골프 치는데 참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9만 원 가지고 골프를 쳤으면 이제 밥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진짜. 네. 해당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 누군가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사장님 나이스 샷? 그런데 이 사람 누군가요? 사장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누구예요? 혹시 치매 걸렸다던 각하? 아하. 네, 다가가서 말을 걸자 네. 옆에 있던 동료가 골프채로 찌르고 밀칩니다. 아이고, 이번에 아이고. 카메라까지 잡아치려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요. 네. 자, 이들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네. 두 명이 달려들어서 밀치고 막 카메라 막아서고 네. 마치 경호원인 듯 네. 이 각하를 비유하는데요. 네. 취재가 계속되자 이제는 막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자, 어허. 걸어가시는 거 보이죠? 네. 어디로 가나 봤더니 네. 자, 저 위에 카트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카트를 타고 자, 이번에 무언가를 요구하는데요. 그러더니 네. 사라집니다. 이렇게. 저 요구하는 장면 뒤에 잠깐 이제 있었는데 잠깐 이제 이게 편집됐어요. 근데 명함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뭐 정체를 밝혀라 했겠죠.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러냐니까 명함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밝힐게요. 그런데 지금 재판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치매가 심각하다는 전두환 씨가 지금 저렇게 골프 치는 법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대화가 막 오간 게 보이시잖아요. 영상에서도.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이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포 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금 검사 명령해. 당시에 실무자 하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는데?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저렇게 발끈하는 게 목소리에 느껴지죠? 전두환 씨가 발끈합니다. 발포 명령이란 그 재차 물으니까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은 대화는 아주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저 영상에서 여실히 좀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재판 공판기일인 8월에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라고 해서 불출석했고요. 네. 그 이후에 1월에 있었던 재판에서도 독감이다라고 불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3월에 39년 만에 광주의 광주지방법원에 출석을 해서 그때 한 번 재판을 받고 나서 다시 또 병세가 악화됐다. 법정에 도저히 출석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변호인이 있으니까 피고인은 법정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해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냈고요. 결국 5월에 재판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전두환 씨가 했던 행적을 보면 나는 너무 아프다, 알츠하이머다, 치매다. 내가 법정에 가서 진술해봤자 어차피 이건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난 재판에도 못 나간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운딩 잘하죠. 대화도 하죠. 명함도 요구하죠. 나는 기억 안 난다 얘기하죠. 전혀 재판정에서 했던 얘기와 법원에서 받았던 불출석 허가와는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건강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재판정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3월에 광주지방법원을 찾았을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했던 전두환 씨.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나요? 어떻습니까, 이 병은?
전 알츠하이머가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네. 실제로 8월에 첫 재판이 있었을 때 불출석 사유가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재판에서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2, 3분만 얘기하다 보면 다 까먹어서 기억도 못하고 네. 일상적인 것도 기억을 못해서 10번 정도 하루에 칫솔질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또 나가자마자 민정기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한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하는 대부분이 의미가 없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모임도 부인의 이순자 씨의 골프 모임이고 건강상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요.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는 대로 얘기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뭘 판단하고 그럴 상태는 아니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유불리를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서.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이 영상이 어떻게 찍히게 됐고 또 영상 속에 전두환 씨한테 이렇게 매섭게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골프장에서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 남성 있죠. 이제 전두환 씨에게 말을 건넸던 이 사람이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입니다. 아, 지금 예. 이제 등을 보이고 있는 이분이.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네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는 전두환 씨의 목격담이 이제 들리자 네. 직접 찾아간 거예요. 아. 네, 가보니까 실제로 저렇게 골프를 치고 있고 치매 걸렸다고 하던데 네. 걸음걸이라든지 이 골프채 휘두르는 스윙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네. 90에 가까운 나이인데 네. 건강하고 정정해 보였답니다. 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고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구의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부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두환 씨의 골프 라운딩 얘기를 이 첩보를 입수하고 저렇게 밀착 취재를 했는데 글쎄요. 저 골프장에서는요.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세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십니까?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네, 명함 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이수정 교수님, 어쨌든 국민들은 뭐 애초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두환 씨가 1,020억에 이르는 추징금도 안 내고 있고요. 지방소득세와 양도세 등 이 돈도 30억이 넘어요. 근데 여전히 입 싹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치네요. 저 이순자 씨는 돈이 어디서 났어요? 글쎄, 뭐 네. 이 얘기는 결국엔 숨겨놓은 돈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 네. 가지고 정말로 이제 뭐 제대로 다 뭐 확인을 했는지 네. 여부가 상당 부분 좀 의심이 된다. 아마도 이제 뭐 많은 재산들이 어떤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금 다 바꿔져 있으니까 이제 네. 결국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이 정의당 부대변인 이분이 부대표, 네. 부대표 서대문구 구의원이라고 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대문구 구의원은 고액 체납자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두었던 것 같고 네. 서대문구 구민이라는 이제 이유 때문에 아마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잡힐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네. 알츠하이머도 보니까 단기 기억 손상인데 단기 기억은 조금 뭐 잠깐 이렇게 까먹는 수준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증상이 심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지금 골프라는 게 사실은 뭐 다리와 손 그리고 거리감 이런 것들을 전부 시각적으로도 전부 거리 추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단 능력이 아주 월등해야 이게 골프를 칠 수가 있는 운동인데 네. 문제는 지금 운동 능력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는 또 아까 얘기한 진술 내용 중에 당시에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당시에 본인의 위치가 어느 위치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하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력 손상을 주장하면서 진술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라는 네.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에라도 이 사람 출석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임한솔 부대표가 SNS에 저 영상 나가고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제 나왔잖아요. 뉴스를 보던 이 슬하에 자제분이 2분이 있나 봐. 6살, 4살 아이들이 있는데 저 뉴스를 보면서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같이 이 골프를 치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셨어요? 골프채를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동하네요. 골프채로 이만설 대표를 툭툭 치고 찌르게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요. 아빠, 왜 저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맞고 있어? 골프채로 맞고 있어? 하면서 되게 슬퍼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만설 대표가 맞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대로 아팠답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그 얘기를 들은 아빠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저 현장에서 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행들은 굉장히 당혹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가 들이닥치고 네. 본인이 답변하기 불편한 질문들을 쏟아내니까 네. 대처하는 방식을 세심하게 다듬지를 못하고 즉각적으로 다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떳떳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 모습이 전국적으로 보도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비판이 더 가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다시 법정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법정에 서는 순간도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라는 거는요, 너무 늦으면 만시지탄이란 말처럼요,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70대 남성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평소에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해왔는데 아이고. 아내는 외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집을 나가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 9일에 네. 남성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 이 남성과 아내도 같이 장례를 모시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오후 10시 20분경에 귀가를 합니다. 아내와 함께 귀가해서 막걸리를 마시던 남성이 다시 아내의 외도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말다툼을 이어나가는데 여기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정말 이 불길한데요. 심각한 사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툼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등 그 다툼이 굉장히 과열되다가 이 화가 난 남편이 베개 밑에 보관하던 방범용 도구를 꺼내서 아내를 한 차례 폭행합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죽여라,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남편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아내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설마인데 이수정 교수님, 네. 의심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네요, 진짜. 네, 지금 보통 이런 사건들 아마 이 사건도 해당 사항이 있을 텐데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가정폭력을 해온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도를 넘어서 결국 배우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는 이런 이제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진술을 못 하시는 입장이고 문제는 살아남은 자, 결국은 이 피고인만 당시의 상황을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서술했느냐? 베개 밑에 어쨌든 방범용 도구가 있기는 했는데 누가 일반 사람이 방범용 도구를 베개 밑에 누가 둬요, 이걸 그렇죠. 진짜. 그것도 좀 이상한데다가 네. 그걸로 아내를 한 차례 폭행을 하니까 아내가 죽여라 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하.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런 종류의 진술을 허락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여라 하면 죽여도 되는 거란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요, 이 남편과 변호인, 그 남편을 변호해주는 법률 대리인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니라 그래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목숨을 주고라도 아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김유희 프로파일러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대체 이게? 살인죄가 더 큽니까? 상해치사죄가 더 큽니까? 살인죄가 더 큽니다. 네. 정말 자기가 후회한다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살인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말뿐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택하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살면서 반성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진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표현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내의 이 친정 식구들, 유족들을 본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재판부는 이 남편의 주장대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을까요? 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을 살해를 해야지만 성립되는 고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인식을 해도 살인의 고의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방법용 도구예요. 방송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방법용 도구는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거기에다가 때린 부위가 머리예요. 이 방법용 도구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거든요. 수차례 때리면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깨, 등 이런 데를 수차례 때린 게 아니라 머리를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 남성도 아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인정된다. 결국은 살인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자수를 했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누군가 의심된다면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란 말이 떠오르는, 그걸 말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